그래서 부처님은 무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술교육. 그리고 그 무술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전차몰기, 하나는 활쏘기, 하나는 씨름이에요. 씨름 세 가지를 배웠어요. 보통은 앞에 마부가 서서 전차를 몰고 귀족은 뒤에서 활만 쏴요. 그런데 앞쪽에 서 있는 마부가 상대의 화살에 맞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화살에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를 화살에 맞고 얘가 꼬꾸라지면 그 전차 고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몰기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비포장도로였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배너 영화 이런 거 볼 때는 그게 이제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다져진 데서 전차들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비포장도로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이런 길에서 전차를 세게 몰아버리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퀴가 전차가 뒤집어진다. 땅에 떨어졌을 때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씨름입니다. 유도, 씨름 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몽고 씨름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이유가 뭐냐? 걔네도 말 타는 놈들이라서 그래요. 말 타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들끼리 씨름하는. 그럼 말에서는 뭐 합니까? 말에서는 활쏘지. 그러니까 근접 무기로다가 뭐 칼을 꺼내요. 이런 거는 전쟁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된 무기가 활이었고 원거리 공격으로 활이었었고, 떨어지면 활 갖고 때릴 수는 없잖아. 에라이 씨름 활 갖고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이제 씨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시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가 귀족들을 가르치고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저 중산층들을 가르칠 때 보면 예악 사어 수를 가르쳤다. 예의가 주는 거, 사람 응대하는 거. 그러니까 외교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 음악. 그러니까 귀족들은 음악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벌집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술관 관장이 많아. 옛날에 그 홍라희 여사님도 리움 관장이었었어요. 제가 그 어른을 몇 번 뵀는데 그때도 관장이었었어요. 부관장은 동생이었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소양들을 갖추는 게 필요해. 그게 교양인의 대화나 문화 역량에서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가 활쏘기입니다. 우리가 사수할 때 쏜다, 쏠사자. 전차 모는 거. 서는 글쓰기. 수는 셈하는 거. 계산. 그래서 공자 때도 활쏘기와 전차몰기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하고 부처님하고 공자가 세대가 조금 더 뒤거든요. 같은 세대는 아니고 조금 뒤에요. 중국이나 인도나 다 그런 식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술 교육을 잘 받았고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나중에 무술대회 1등이에요. 1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지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귀족들 안에서는 이게 사돈의 팔종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삼성가 이러면 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삼성가 패밀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야 우리 같은 할아버지 비슷한데 뭐 이렇게 나는 좀 밀려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걔가 아주 능력까지 좋아.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혈통도 더 쉽게 말해서 왕위계승서열 1위니까 혈통도 더 좋고 그다음에 무술대회 1등이니까 힘도 센 거지. 그리고 현대에서 옛날로 올라갈수록 힘센 놈이 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런 거 있어. 그게 영향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어떻게, 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총기를 허가하면 돼. 그러면 무력의 평등화가 이루어져.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필요 없어. 뭐 강호동 같이 힘센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깡의 문제거든. 이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고 깡의 문제야. 땡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총기 휴대가 100% 자유가 안 되는 한은 그게 조금은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CCTV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건 맞아. 지금 맞잖아요. 없어진 건 맞아. 하지만 총이, 그러니까 꼭 뭐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 휴대를 합시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력을 평준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해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뭐 당연히 아니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무튼 뭐 있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로 작동하느냐? 부처님께서 나중에 6년 고행하실 때 체력이 좋으니까, 수행도 체력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빌빌거리면 수행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정관장 선전에도 나오잖아. 오늘 선전 많이 나오네. 아까 모닝케어 선전. 모닝케어 좀 나오긴 나오나? 제품 자체가 사표 낸 거 아니야? 지가 사표 난리라도 마시지. 근데 정관장 선전에서 그거 나왔었잖아. 공부는 체력,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맞잖아요. 근데 공부만 체력은 아닌 것 같아. 모든 일이 체력이야. 운동 배우는 것도, 운동은 당연히 체력인 것 같고, 지구력이 동반하는 어떤 취미 활동도 전부 체력과 관련돼. 체력이 떨어지면 뭐 재미가 없는데 뭐. 아무리 재밌는 오징어 게임을 갖다 놔봐라. 뭐 더 글로리 이런 거 틀어줘 봐라. 체력이 안 되면 퍼 자고 있는데. 맞잖아.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틀어줘 봐. 끝이지 뭐. 그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고행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나 미래에도 나만큼 빡시게 한 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당신을. 이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체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받은 교육이 깨달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이 외에도 2가지 교육을 더 받아. 그게 어학하고 통치술입니다. 붓다 당시에는 왕이 되면 외교도 왕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지금은 외무부 장관이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외교도 최종 결재권자예요. 지금은 외무부 장관만 하는 것도 아니지. 그 밑에가 뭐 한미 FTA 협정하면 그 당사자가 또 있는 거고 뭐 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오. 일단 띄엄띄엄이라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그리고 알아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접국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작동을 해요. 부처님의 왕궁 교육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처님의 왕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냥 옛날부터 얘기들은 있어 왔지만 이게 굉장히 부처님의, 그러니까 불교하고 관련해서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이후의 교화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한 사람의 삶이 출가했다고 100%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제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출가 전에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가 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몰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약간 불우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좀 넉넉해요.
출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 환경이 넉넉하다 그게 아니고 마음 쓰는 게 좀 다르다니까. 마음 쓰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몰라,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컸던 분들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의 피의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대해보면 피의식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집에서 성장했다가 자기가 좋아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내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낫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서 성장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것만 보니까. 근데 지금은 왜냐면 옛날에는 밥도 스님들이 다 하고 국도 스님들이 다 끓이고 이렇게 했던 승가 공동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절들이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약간씩 찝쩍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절이 애들이 성장하기에는. 개도 그런 것 같고 절에서 원래 개 못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절에 이런 데는 이제 좀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약간 무섭고 이러니까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절 개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 굉장히 애가 평안해. 어이고 황희정승이지.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리고 지조도 없어. 아무나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 이러면서 있어.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도들은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절에서 못 살겠죠. 그 개가 싸납고 공격적이면. 맞잖아. 그래갖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지 않은 쪽으로 습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호호 이렇게 마치 해탈한 것처럼. 근데 그 원룸이나 이런 데서 그 집 주인하고 딱 둘이서 큰 놈들은 딴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죠. 더럽게 유세를 떨지. 그런 거 못 봤어요? 무슨 뭐 대가리에 금태를 둘렀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한테 걸리면 난리 난다. 나는 전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걔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 눈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딴짓하는 척하다가 목덜미를 잡았거든. 이 뒤통수 이 목덜미를. 원래 개는 거기를, 모든 짐승은 거기를 잡는 거예요. 거기를 잡으면 경기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아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든 개든 다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새끼를 옮길 때 언제나 이 목덜미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죽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옮겨줘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목덜미를 딱 잡히면 딱 들면 애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 발버둥하면 제가 떨어져서 다치기 때문에 유전적 교육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무는 거고 정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고양이과나 개과 동물들 여러분들 그 작은 애들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거 되게 편하게 여깁니다. 개를 안고 있는 게 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개 다리 구조를 봐봐. 앉았거나 업었을 때 개가 얼마나 불편할 거라는 걸 생각해봐. 이게 오히려 편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나 이런 걸 많이 들어봤거든. 우리는 또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야, 나 근데 깜짝 놀랐네. 그 개가 한 15살 먹었는데 이렇게 딱 들었더니 지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주일 안 볼 때 흔들어 줬지. 이렇게 하면 서열 정리 끝. 너는 나한테 맞서면 안 돼. 이렇게. 강영욱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번 하면 서열 정리가 바로 끝납니다. 근데 보통 개들은 사실은 그걸 들리면 옛날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물렸던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서열 정리가 끝나요.
야, 근데 한 10살 먹으니까 이게 역물이 돼가지고 기분이가 나쁘대. 와, 난 이거 진기했어. 물론 뭐 물거나 하려고 하지만 내가 물릴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티베트에 가서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게 방심했다가 내가 물려가지고 뭐 재밌는 사건이 있었지. 그 개, 그래서 내가 한동안 개 쫓아다니겠지. 그 개 잡는다고. 난 물은 놈 잡으러 간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왕궁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행이라든지 불교 교단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포교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세 가지가 무술하고 어학하고 그리고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무술. 왕궁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술이에요. 무술. 나중에 교단 발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통치술이었었어. 통치술. 그러니까 조직,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 관리. 조직 관리.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 하지만 그걸 조직을 만드느냐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왕궁 교육에서는 아무튼 무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건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밀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지휘하는 그 사람의 무술 능력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국지로 말하면 관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서 하나 딱 치고 나가버리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무튼 전쟁이 나면 진짜 쿠웨이트 보면 그렇죠. 쿠웨이트 보면 지금은 쿠웨이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 꼭 비유를 들면 쿠웨이트가 나왔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은 카타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카타르는 1년에 국민한테 2억씩 갖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복지 비용으로 2억, 두당 2억 이렇게. 고맙지.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5만 씨 뭐 세금은 다 뜯어가려고 그러고, 뭐 건강보험료만 더럽게 올렸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튼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 쿠웨이트가 꼽혔었어요. 지금은 좋은 나라 이러면 북유럽 국가가 꼽히고,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꼽히는데,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돈 부자인 나라 이러면 스위스가 꼽혔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스위스가 언제나 더 잘 삽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강대국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에서는 강국이죠. 하지만 잘 사는 건 스위스가 잘 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는 진짜 거지 같은 나라였었어요. 거지 같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떡상했지. 그게 북해 유전의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하고 똑같은 게 노르웨이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노르웨이는 뭐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북해 유전 나와가지고 걔네 노르웨이 거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거 있잖아. 고등어. 기억 안 나? 그거 다 노르웨이산이에요. 고등어가. 그러니까 걔네 노르웨이 거 우리가 수입하는 게 없어. 뭐 걔네 그 공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냥 고등어나 팔아먹고 있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더럽게 못 살겠지. 고등어 팔아먹는 놈이 뭐 얼마나 잘 살겠어. 그냥 생각해봐도.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그 앞바다에 유전이라네. 그 앞바다가 유전 밭이라잖아. 우리나라도 한반도가 조금만 더 밑에까지 집안이 융기할 때 이렇게 조금 올라가, 아니면 제주도 그 한라산이 분화할 때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칠광구가 그게 우리 영역이 조금 될 건데, 칠광구에
묻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 그 혜은이 선생께서 나와서 노래 불러주셨잖아. 제7광구 이러면서. 기억나죠? 그거 기억할 정도면 다 여러분들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말기 때 그 있었잖아. 그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7광구. 그 뒤로 왜 7광구 얘기가 없나 이랬더니 그거 거짓말이었나 이랬더니 있다는 거잖아. 있는데 일본이 혼자 먹으려고 우리랑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는 거라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년인가 뭐 내후년인가 그게 한일협정이 종료가 돼버리면 우리 7광구가 거의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7광구 지분이 거의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로 왔을 때는 7광구가 우리 지도에서는 좀 멀긴 멀어. 오히려 중국 쪽에게 더 가까워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한라산이 폭발할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줬으면 지분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계속 이슈로 7광구 얘기가 언론들에서 좀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일협정이 끝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7광구역 쪽에 얽혀 있는 그 땅에 이렇게 흐름이 어디로 되느냐, 그게 한국 쪽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지분을 줬고, 지금은 해안선에서 몇 킬로까지 이런 식으로 지분을 주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해양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가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또 중국이 있지. 중국이 일본이 혼자 먹게 안 내버려 둘 거거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면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근데 쉽지 않아. 딱 봐도 쪽발이가 쉬워, 떼놈이 쉬워. 저것들 진짜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환장하겠다 진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거 해갖고 어떻게 숟가락이라도 몇 개 얹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빨대로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알고 보니까 고등어 팔아먹고 거지같이 살다가 앞에 유전이 터지면서 쿠웨이트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더라. 하지만 부자 나라는 됐고 강대국은 언제나 무기가 있는 힘이 있는 나라라더라. 그러니까 유럽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아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강대국인 거는 주먹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이 만불이거든. 우리가 35,000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3배 차이가 나잖아. 근데 왜 우리가 중국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어? 주먹이 있잖아. 주먹이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먹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먹이 미국한테 최고 주먹은 미국이니까 핵주먹을 쓰잖아. 그 핵을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게 뭐예요?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밀어줬으면 벌써 끝났다. 막말로 얘기해서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이슈 얘긴데 러시아를 골로 보내려는 생각도 있겠지. 러시아가 정의롭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엉겨오는 두 사람이 있잖아. 미국에 엉기는 두 사람,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그 중에 한 명을 날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전쟁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푸틴이 완전 집권 체제를 확립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를 먹은 거지. 둘 다. 맞잖아.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할 정도가 되려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연결돼 있거든요. 걔네가 두 나라가 연결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한 팀이고 EU가 한 팀이고, 근데 EU는 계속 지네 얘기하다가 안에서 깨져가지고 미국이 안 됐잖아. 안 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싸대기 맞고 이러면서 안 되잖아. 뭉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한미일이 뭉칠 수 없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도 못 뭉치거든. 걔네도 계속 역사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고, 원래는 그 주도권이 영국, 프랑스한테 있었던 거지 뭐 미국한테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미국을 맞먹을 수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시장도 크고 땅도 크고 나라도 크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호주는 크기는 큰데 사람이 없지. 캥거루하고 토끼를 넣어야 미국을 상대할 수 있지. 근데 뭐 토끼가 뭐 비행기 몰고 나갈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걔네는 뭐 그냥 죽도 밥도 아닌 거고,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77배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땅덩어리로만 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인도도 떡대가 되고, 봐봐, 그죠? 중국 떡대 되고, 러시아 떡대 되고, 인구수도 어느 정도 되고, 땅도 되고, 다 되잖아. 근데 인도는 지금 아직 얼빵하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쪽은 어떤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통으로 먹었어. 야, 이거 위험한데? 그랬는데 운 좋게 걔를 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욕 태바가지로 먹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끌면 되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내 생각이요. 그냥 내 생각. 그래가 곡물 가격하고 원유 가격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만 적자 더럽게 나고 진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퍼줬다는데요. 지는 찍어서 주잖아. 우리는 벌어서 줘야 되고, 지는 그냥 복사기에 돌려서 주잖아.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중동이나 노르웨이는 석유를 파서 돈을 버는 거고, 미국은 인쇄를 해서 돈을 벌잖아.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무리 석유 파도, 석유 파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돗물 틀듯이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인쇄 비용보다는 비쌀 것 같은데. 윤전기 돌려. 야 100조 찍어. 100조. 이거 어떻게 당해?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걸 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돈을 찍어서 달러가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총량이.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전 국민에게 뭐 몇백을 찔러줘요. 아니 미국 얘기예요. 찔러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두 놈도 아니고 미국이 몇 억 인구인데, 그게 뭐 2억에서 3억이 되는 인구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엄청난 돈을 찍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우리는 제대로 찍지도 못했는데, 아니 걔네가 안 찍고 우리가 찍어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 우리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달러가 1,300원, 1,400원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맞아.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1,300원 정도가 된 거야. 야, 그렇게 찍었는데도, 그렇게 찍으면 원래대로 하면 양이 많아지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1,000원이든지 뭐 800, 900원이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뭐 계산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대, 90년대 IMF 맞기 전까지만 해도 1달러가 700원, 8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죠? 어른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 1,300원. 저는 90년대생이라도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 내가 그런 거 다 찾아봤잖아. 자료가 다 있어. 저 어렸을 때는 엔화가 400원이었었어요. 100엔에 400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 달러보다 유로보다 달러가 비싸진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최근에. 나 그거 보고 깜짝. 유로는 보통 달러가 1,100원, 1,200원 정도 할 때 유로가 1,400원, 1,6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외국을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본 건 아니고 그런 환율까지 뭐 이렇게 다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달러가 더 비쌌었지, 유로보다. 지금은 다시 역전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거든. 왜? 야, 이게 백금과 금의 가격도 그래. 백금이 금보다 백금이 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 아니에요. 백금은 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화이트 골드 뭐 14K 뭐 18K 이래 가지고 흰색 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백금 있잖아. 백금이 금보다 훨씬 소량으로 매장돼 있거든요, 전 지구에. 그러면 당연히 희소 가치 때문에 더 비싸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백금이 금보다 비쌌어요. 금 한 돈에 내가 어렸을 때 4만 원이었었어. 내가 기억하거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금을 좋아해 가지고 내가 그걸 기억한다고. 4만 원이었었어. 기억나세요? 금 없었구나. 저는 금 모으기 할 때도, IMF 터져 금 모으기 할 때도 내가 30돈인가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금에 뭔가가 있어요. 금에 뭔가가 있어. 근데 국가가 위급하다 그래서 내가 내놨어. 내가 그때 젊은 나이에요. 나 90년대생이잖아. 유치원 때 내가 30돈을 내놓은 거야. 97년에 IMF니까. 내가 유치원생 때 내가 30돈을. 그때 국가의 말을 들었던 게 후회되지. 야씨, 그때 안 내놨어야지. 전 국민을 털어먹은 사기 사건이야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평화의 댐 수준의 사기 사건이었지. 그게 그러면 국가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됐느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마치 그거라도 해주면 엄청 도움이 될 것처럼 해가지고, 나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해줬더니, 에라이 씨, 그때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낫지. 아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백금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금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서 들어보세요. 18K보다도 백금이 쌉니다. 18K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 함량이 75% 정도 되거든요. 99%가 아니고 7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순금에는 당연히 안 되고, 그거는 뭐 벌써 오래전에 발렸고, 18K한테도 안 돼.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 혼수로 백금 해오신 분들이 있어. 반지나 이런 거를. 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잘 살던 집. 그런 거 기억나시죠? 금값 다 떨어졌어요. 금값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금은 안전자산의 화폐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정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저는 뭐 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는 주술적인 요소 때문에 좋아했던 거고, 자산의 가치로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애가 무슨 자산의 가치로 금을 좋아하겠어. 근데 되게 재밌다. 그런데 어떻게 90년대 그 정도, 90년대에 그 정도 가지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 말고 저는 그때도 어느 정도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금을 좋아했던 건 맞아. 그리고 제가 아무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때 돈이 좀 있었어. 집에서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풍족했던 거야. 그게 내가 책도 마음대로 사보고 쓸데없는 짓을, 미친 짓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원동력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방심해서 그래. 앞에서 위에서 다 잘하니까, 착실하니까 쟤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오늘날에는 그게 다 각광받는 자산이 된 거야. 문화 자산이. 그러니까 뭐 금을 갖고 있어서 뭐 돈이 됐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이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던 세상이었고, 그때 뭐 명상 이런 거 뭐 어쩌고 뭐 도 닦고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을 안.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쪽에 쏠리는데 갑자기 급조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부터 했었어. 그때부터. 참 세상 신기하다. 지나고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양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양가를 맞았었는데 그거는 우리 때는 결손 가정 아니면 양가를 맞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에서 양가를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것도 저학년에 3학년 이하에서 그렇게 맞았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내가 저 사람들은 참 똑똑한,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당연시 여겨. 나 너무 재밌어. 내가 감아줬던 사람이야, 바보야. 나 가야 가. 수 맞는 거보다 가 맞는 사람이 힘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야. 수 맞는 거보다 가가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집 아닌 애들, 약간 이렇게 이상한 집들이 있거든. 좀 형편 진짜 안 좋고 이런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은 꼭 특징이 여기 콧물 자국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누런 코가 나왔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코도 없어. 그냥 콧물이 흘러도 이렇게 맑은 코가 나오는데 그게 바이러스랑 뭔가 관련되는 것 같아요. 누런 코가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뭐도 있냐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숨 쉴 때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딱 보면 애가 그냥 없어져.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수건, 가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니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코 닦고. 더 웃겨. 왜냐면 가재 수건에다 코를 닦잖아. 그럼 코가 닦은 게 보이잖아. 더 지저분해.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선생님이. 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과는 아니었어요. 나는 씻고 다니는 과. 우리 집은 어렸을 때 목욕탕이 있고 다 이런 집이에요. 괜찮았었어. 그런데 가를 맞으니까 더 신기하지. 참.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할 거야. 너무 치명적이어서. 내가 어떻게 학교를 초등학교 때 안 갔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인생을 살았어. 그것도 언제? 초등학교 때. 야, 그 진짜 재밌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그렇다 치고, 무술이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전시체제에서 무술로 밀려버리면, 전투력에서 밀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부처님 왕궁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교랑 관련된 어학입니다. 두 번째가 외교랑 관련된 어학. 그리고 부처님이 어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게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인접 언어를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애들이 뭐 3개국어 해요, 4개국어 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 놀라웠던 게, 국경을 통과할 때 운전기사가 자, 여기가 국경입니다 이러면 국경이야.
우리 뭐 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경기도고 넘어가듯이 국경입니다, 국경. 우리는 국경하면 철책이 막 그려지고 도끼로 이막가 막 이런 막 무시무시한 생각이 막 있고 이승복 입찢어졌어요 막 이런 게 막 반공교육 이런 걸 막 받았던 90년대생인데 왜 내가 반공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공교육을 그리고 학교에 교련이 있어가지고 가짜 총이지만 총 쏘는 이런 훈련을 했었던 있잖아요.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가 국경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알바를,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알바를 독일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다 로마나이즈를 쓰기 때문에 문자가 비슷비슷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약간 사투리 같지.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있냐면 지네 나라 말이 아니래도 대충은 알아들어. 뭔 뜻인지 알죠? 근데 이놈의 이 동아시아는 우리는 일종의 섬이잖아. 반도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반도잖아. 반도는 반쪽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 같은데 어디가 연결되어 있음 이 반도야. 그래서 반섬이야. 근데 저 위에 놈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진짜 섬이 됐지. 육상으로는 못 다니잖아. 가면 총을 쏘는데 뭘 가. 사하라 사막보다도 위험한 게 북쪽인데.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완전 섬같이 됐지. 그리고 언어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섬이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언제 풀리냐면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풀리고, 그 전에는 방공교육 받고 외국 가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초청장 보내야 외국 가고 이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가니까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뭐 쓸 일이 없지. 그리고 우리 인적 언어하고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일본 말하고 필체가 비슷한가, 중국하고 비슷한가. 옛날에 한문 쓸 때는 좀 비슷했는데 지금은 다 지팔 지은들지. 아니 맞잖아. 맞잖아. 호환성 전혀 없지. 아니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대륙 안에서 붙어 있으면 약간의 옆 나라랑 당연히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신라 백제 고구려 있었듯이. 그러면 완전히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사투리 비슷하게 해서 대충 저놈이 뭔 소리 하는 줄 알겠다 이 정도는 했을 거야. 그 시절에도 100% 단절은 아니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뭔 쌉소리인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랐을 거야. 이해가 되죠? 대충 뭔 소린지 눈치까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아마 백제 신라 간에도 고구려 사이에도 됐을 거야. 뚜렷하진 않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막 이상한 제주도 진짜 방언 쓰는 할머니들 만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오지.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 자체도 안 오면 치매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개국 4개국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 방학 때 이렇게 놀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되겠지. 어린애들이 특히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이게 되거든요. 커서 배워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언어는 머리가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한국말 배울 때 엄마 등 뒤에서 한 2년 동안 자빠져 자다가 그냥 한국말을 시작했지 뭘 한국말을 제대로 배운 적이 뭐가 있어. 그러다가 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미국 분이었으면 자빠져 자다가 눈 떠가지고 영어를 했겠지.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다가 눈 뜬 거밖에 없으니까 그 시작점이 내가 눈을 떴더니 독일이었어. 그럼 독일 말을 쓰고 있겠지 지금. 아니 맞잖아요. 그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피가 흐르니까 꼭 한국말만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인간에게는 모든 언어의
그래픽, 일종의 그 언어 카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지 어떤 게 대두 되느냐인 거고, 어렸을 때 그거를 몇 개를 끄집어내면 여러 개가 이제 호환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잖아.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외교관 뭐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어디에서 몇 년 살고 어디에서 몇 년 살고, 그러면 다 따부작따부작 한다고. 그럼 그 마누라는 그렇게 하느냐? 그 마누라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커서 갔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거기서 몇 년 살면 그 얘기 좀 하다가 또 조금 좀 하다가, 그럼 아주 잘하는 고급 언어까지 했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몇 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의사소통이나 대화는 될 정도로. 맞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학은 머리가 아니고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안 그러면 뭐 계속 어학연수 댕기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었으면, 그러면 영어도 뭐 잘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지. 90년대생인데 왜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처님이 어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는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뭐 문서 서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야 통역해봐 이러면 불리하다니까. 그리고 그건 인접 언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라 말들이기 때문에 마치 조금만 하면 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학들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랑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나라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배우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나와요. 어렸을 때 몇 개 언어를 배운 사람은 커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쪽에 물리가 틀리는 거야. 물리가 터지는 거야. 이치가.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 배운 사람은 커서도 개고생해도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뭐 한 3개국어 정도, 4개국어 정도를 그냥 배웠어요. 물론 뭐 북한말, 한국말, 조선말 이런 식으로 3개국어 말고 제대로 된 3개국어를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이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 이해는 되죠?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언어로 포교를 하세요. 법문을 설하세요. 엄청나게 먹어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주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화 같은 게 개봉을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와서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TV에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종류가 있어. 물론 자기가 그냥 이게 손바닥에 써가지고 지도 외워갖고 나왔겠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몇 마디 하는 애가 있고, 안녕하세요까지만 하는 놈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를 쓰는 놈이 있어. 그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리고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황도 12월 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전 세계 언어로 예수 탄생 메시지를 한 번씩, 그거 다 지네 나라 말로 써 있을 거예요. 교황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글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지.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교황이 그 언어로다가 다 써놓으면 지가 읽었어? 영감이? 뭔 재주로 읽었어?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쭉 이렇게 발음으로 써놨겠지. 우리가 옛날에 팝송 외울 때처럼 한글로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겠지.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읽어주면 그 나라에서 환호를 하지. 별것도 아니야 사실. 그거 딱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러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막 이러면서 또 지랄 축구 무슨 한국 축구 그 골 것처럼. 아니 맞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말로,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도 좋고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배워서 그 나라, 그 걔네들이 쓰는 말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도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한국말을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고, 잘은 못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막 능수하게는 못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말로 다 인터뷰를 해.
그럼 우리가 제가 얼마나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러면서 감동을 하지.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 그렇잖아.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어학을 배웠던 게 포교에서 엄청난 효과를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좀 귀족 출신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이 고급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유럽으로 말하면 라틴어 같은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좀 찌브리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언문이라고 하는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이 있는 거야. 한문이 고급 언어였던 거야.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 언문이라는 자체가 언이 그 쌍말언자거든. 쌍놈말이라고, 쌍놈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던 시절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서양어로 말하는 라틴어가 그 역할을 하거든. 라틴어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가오 무너지니까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통일을 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라틴어의 그 벽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루터가 반박문, 하이델베르그에서 반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칼백 나오고 이러면서 걔네가 번역 성경을 썼잖아. 라틴어 성경. 그 전에는 무조건 성경은 라틴어, 성서는 라틴어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그게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과 결합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지. 책으로 쫙 뿌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라틴어의 벽이 무너진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구교에 대한,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도전이에요. 원래는 라틴어를 카톨릭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딴 사람들은 대거리를 못해. 왜? 잘 못 읽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거지. 노비 계약서를 썼는데 이놈은 글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리하게 했겠냐? 사인해! 이러면, 예, 제가 믿죠? 이러면 사인했다가 손목 날아가는 거야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 나오고 나서 그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게 불과 몇백 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게 부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는 교통이나 언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그 굉장히 약간 떨어지던 시절, 저개발 시절에서도 부처님이 먹힐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강렬한 인상들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그거 필요 없어. 뭐 교리고 뭐 이런 거는 그게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꼭 핵심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것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도 굉장히 중요해. 영화가 잘 됐느냐도 중요한데 걔네들이 와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무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안 들리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사람은 좋았던 사람, 뭐 지혜로웠던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남는 거야. 그 부분에서 이 말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동질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도 인도에 가서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인도 성지순례 같은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 같은 걸 해주거든요. 인도 가이드도 말을 잘해요. 그리고 현대적인 거는 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나는 옛날 유적 얘기만 할 줄 아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걔가 말하면 10분도 안 돼서 잡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화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단순히 한국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삭삭 긁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 긁어. 걔는 한국말은 하기는 해. 예? 인도 사람이니까 그 정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인을 상대로 개그를 해서 웃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문화 코드를 관통하고 있어야 돼. 그 웃음 코드라는 게 다 나라마다 좀씩 틀려요. 그냥 자빠진다고 다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웃음 코드하고 빈축 코드가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나이 가지고 구박하잖아. 그게 조금만 더 하면 빈축이 될 수 있어. 에라이 씨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연세 드신 분한테는 그거 안 한다니까. 두드려 맞을까 봐. 그게 어느 정도 삭은 사람한테 해야지. 곰 삭은 사람한테 하면 비수로 꽂히면서 원망으로 돌아와요. 니는 안 늙냐? 씨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는 계속 그럴 줄 아냐? 이렇게.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다 이렇게 좀씩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외국인은 그걸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국인은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쓰고 그런 동질감을 찾아내는 거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처님이 했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언어였었다더라. 어학이었어. 그것도 왕궁에서 배운 어학이었었다더라.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